안녕하세요.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저는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공공관리 공공조달 관리사 시작, 이 저와 이 유튜브 시리즈 처음부터 시작한 이 공공조달 관리사 이 무료 수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수업 자체가 용어를 쉽게 여러분들한테 친하게, 근데 친해지셨나요? 제 목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볼 때 제일 힘든 게 용어예요. 항상 새로운 단어. 어떤 분야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용어와 조금 제 친해지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이제 그 시리즈의 마지막 이제 한 두 편, 세 편 정도가 남았죠. 이제 세 번째 과목 공공계약 관리입니다. 이 공공 계약 관리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첫 파트니까 계약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물품의 계약은 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일단 뭐 그 계약 자체가 물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용역도 있고 공사도 있고 물품도 있죠. 다만 그 절차가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지, 또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차차 살펴보기로 하죠. 이 책은 여기 위에 있는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책, 이 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책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시험 수준, 산업기사 정도에서 기사 정도 수준으로 딱 못을 박았고,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 권으로 실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기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관식 실기를 따로 공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1차 보고 11월 달에 2차를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 필기 2차를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어하고 친숙해지시면서 어떤 절차가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제일 큰 준비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뭘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갖다 놓으세요. 몸과 마음은 함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고, 음, 몸만 와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몸과 마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용어 설명인 관계로 빠르게 진행은 안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은 내가 빠르게 막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죠.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학습 목표. 우리가 이번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제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제 조건에는 뭐가 붙냐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죠. 제가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의 5대 원칙, 그리고 계약 성립의 4대 요건. 계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어찌 됐거나 계약의 원칙, 그리고 계약의 요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갖춰야 계약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애초에 그 계약에서 정해야 될 것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계약을 쭉 끝까지 계약 완전히 완수가 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계약 관리 계획이라고 하고요. 착수, 우리가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건 착수라고 하고 공사는 착공이라고 하죠. 물품은 그냥 납품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납품하면서 검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적절한 품질, 외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자, 용역은 착수, 공사는 말 그대로 착공, 물품은 검수, 이런 단어들이 약간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수, 착공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검수, 이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다른 단어들이구나,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르구나, 이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감독,
검사 이게 이제 공무원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제 감독과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아, 그 규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이제 뭐 검사, 감사, 감독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자, 요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 그리고 계약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물품 계약에 있어서 입찰, 낙찰, 검사, 대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공사와 용역, 물품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공사 다르고 용역 다르고 물품 다 다르죠. 거기에 따른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제가 검수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고 자관,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약간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대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절차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졌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약은 자유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계약의 상대방,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민법상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고, 부당특약 금지라는 건 뭐냐면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그러니까 부당특약 금지의 요건에 계약 상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발주 기간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실 발주 기간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겠죠. 기간은 사실 절대 갑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가기 때문에 이 절대 갑이지만 이 민간 계약처럼 이 갑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성실의 원칙이고요. 계약의 5대 기능은 요 5개가 있는데, 이 계약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나중에 그 계약을 뭐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행을 뭐 조금 덜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행하기로 했고, 그 이행의 대가로 내가 무엇을 지불받기로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했고, 어떤 상태로 양도하기로 했고, 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증거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 공사, 물품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속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행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죠. 근데 계약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땅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계약이 다 이행됐으면 이제 지불을 하게 되고, 계약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액, 가액, 지불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죠.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계약의 상대자, 을은 보통 대부분 제가 갑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이걸 다 이행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을 얼마를 받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기능까지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감독, 검사, 검수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이란 이행 중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현장 지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감독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지금 감독 조서, 검사 조서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 이행 중에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공사. 그러니까 우리 공사의 경우에 대부분 감독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감독이 다 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감리라는 제도를 또 둬서 감독 대리를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의 경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납품물의 규격,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검사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품의 경우가 전체가 다 검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검수 과정이라는 건 물품을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한 것, 이렇게 납품물 이런 것들이 다 맞는지 확인해서 검사 조서를 확인한 뒤에 이 검사 합격품을 수령하는 이 과정, 그거를 검수라고 합니다. 사실 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이죠. 이건 인수 과정. 그리고 계약보증금,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입찰보증금 5%,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 보증금은 보증률이 다 달라요. 나중에 보증표나 요게 어, 제시가 되고 중요한 공사 자주 나오게 되는 거는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율까지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은 차치하고요. 하나는 외워두세요. 자, 지금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입찰보증금 5%,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 보증금은 보증금률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많음. 조금 근데 많지도 않아요. 외우게 되면 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보증서로 대체하고 이게 계약 불이행했을 때는 이 보증서를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계약 불이행한 그 계약 보증금 뭐 입찰 내가 저기 그 낙찰을 받고 낙찰 1순위인데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 5% 역시 국고가 기속되는 거고요. 하자보수 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 자체가 국고로 기속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몰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약간 이제 그 정도 표현으로 이해하시고 지체상금이란 계약 이행을 계약 날짜까지 이행 못했을 때 마지막 준공일까지 이행 못했을 때 계약서에 사전 명시된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얘기합니다. 이건 물품 공사 용역별 요율은 상이하고요. 뭐 1000분의 3 일일당 뭐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 비율이 대략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행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체보상금까지 물게 되고 이걸 완전히 완수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0%까지 물리게 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서로 피곤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 감독, 검사, 검수가 되게 비슷했지만 요 감독 조서 감독하고 나서 감독 내가 지도 확인하고 나서 작성하는 게 뭐라고요? 감독 조서. 얘는 생략할 수 없이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 갔다 온 거를 서류로 얘기하지 않으면 행정은 서류예요. 행정은 서류인데 이거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감독 조서는 생략 가능하지만 생략 불가능하고 저도 생략 불가능하고 불가. 그리고 이 검사 조서 같은 경우는 검사 공무원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 검사 공무원이 작성하는 거고요. 검사 조서 작성합니다. 대부분 다 작성하는데 그냥 뭐 지출 결의서로 금액이 아주 더 작은 경우는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물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단순 구매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조달 과정에서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소액 등 아주 소액은 일부가 생략 가능한 검사 조서를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생략 가능 불가 이 감독 조서는 생략 불가능하다. 감독 공무원이 작성하고 근데 검사 조서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아주 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일부 생략 가능하다. 이제 이 정도만 검사 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에스컬레이션.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다고 그 금액이 변하지 않느냐면 계약 금액의 변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에스컬레이션, 우리 보통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품의 가격은 올라가는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것, 그때 이제 계약 금액을 증액하고요. 보통 이제 5%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에 5%. 근데 여기 보시면 계약 후 90일 이후 청구 가능. 그러니까 저도 실무상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 내가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거, 특히 이제 그 입찰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것을 현재 것하고 완벽하게 대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에스컬레이션, 설계 당시의 물가 기준이죠. 설계 당시에서부터 이제 설계할 때부터 이 입찰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 후에 90일 이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언제예요? 설계부터 한 대략 6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얘가 입찰을 붙이고 어, 그리고 이제 공사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공사와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 이때까지 이제 그 공사 계약하고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전체 6개월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준은요, 사실 6개월이에요. 다만 계약일 기준으로는 9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개월은 설계 시점으로부터 그래서 설계할 때 이제 시세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인플레이션 상황,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품의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에스컬레이션 상황 그리고 디에스컬레이션 상황 물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물품을 감액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착수계는 용역계약, 착공계는 공사계약. 그리고 착수계는 14일, 착공계는 10일에서 20일 이내. 공사의 착공이라는 게 이게 서류상으로 착수하는 거랑은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거랑 공사의 착공은 현장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현장 가서 파악하고 현장에 맞춰가지고 뭐 현장 사무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측량을 한다던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10일에서 20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사 최종 준공 기한을 착수계나 착공계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여기다가 이제 착공 기일 그리고 준공 기일 이때가 이제 계약 이행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이행 기간이 초과했을 때 그때는 지체 상급 보통 1일당 1000분의 3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정하는 건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요. 자, 설계 변경이란 설계 도서 수량 규격의 변동으로 설계 도서에 기재된 수량 규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되고 뭐 우리가 뭐 땅을 깎아야 되는데 깎아야 되는 양이 깎아 보니까 더 많더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 깎아 보니 자 계속 토산지 알았더니 몇 센티미터 안 깎았더니 한 3cm 깎았더니 암반이 나오더라. 암도 단단한 뭐 물렁물렁한 퍽퍽 깨지면 깨지는 풍화암이 아니라 단단한 발파암이더라. 요거는요 공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제 공사업체면 이해가 되겠죠. 이런 단어까지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량 규격의 변동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얘를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가지 발주 기간이 이렇게 설계 변경합시다. 네 하고 가든가 현장의 여건이 변했어요. 현장의 설계가 여건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건 변동 보고서 계속 제출하면서 감독님 이런 사항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항들을 가는 게 아니라 서류상의 절차 이런 것들을 공사하는 업체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건 변동 보고서 요걸 작성해서 이제 계속 그
공문으로 계속 접수시켜 놓고요.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여권 변동 보고서 며칠자, 며칠자, 몇일자 요걸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금은 보통 이제 30%에서 50%를 지급하는데 과거에 한 되게 많이 지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너무 많이 지불을 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이제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과거의 사례가. 그러니까 뭐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진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30%에서 50%면 충분해요. 근데 70%, 80%까지 과거에 이제 지급한 선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어쨌든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빼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 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 계약 이행 전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 보통 통상 30에서 50%그 착수 비용 그런 것들을 아, 온전하게 공사가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미리 주면 그 돈 가지고 공사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사라고 주는 거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전에 저거 전철 납품 과정 이런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착수 비용의 지원 목적으로 주는 거다. 다음 중 성금 지급 목적이 아닌 것은 다음에 성금 지급 목적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착수 비용 지원 목적 이렇게 가야 되고 성금 보증서는 당연히 어,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급금 이렇게 부르는데 선금급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돼 있습니다. 선금급.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답안지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선급금 저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만 선금급으로 전체 이제 용어들이 조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잘 구분해서 쓰시고요. 성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서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입찰 보증서, 계약 보증서, 네, 성금 보증서, 하자보수 보증서 이렇게 네 가지 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보증서에 대한 업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고요. 계약은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에는 네 가지 요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서로 계약 양상대자가 이렇게 하실래요? 오케이. 그래서 발주처에서 계약서 띄워주면 오케이 하고 사인하는 거죠. 음, 원래는 어떻게 해요? 을이? 근데 갑이? 뭐 을갑 따지지 맙시다. 서로 평등한 관계죠. 자,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 양상대자가 법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 적법한 목적에 의해서 가는 건지. 자, 우리 계약과 약속은 약간 달라요. 계약은 강제 이행의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계약 상대자가 양쪽에 이제 적법하지 않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좌우간 법에 맞지 않는 어떤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는 너 이거 위반하면 나한테 몇 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폭력이죠. 그죠? 그건 별개예요. 폭력은 뭐에 의해서 다뤄요? 폭력 행위 등 처벌법에 따라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나한테 맞아야 돼 이런 계약은 어때요?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적법한 목적에 따라 가야 되고 그럼 계약 이행의 대가는 얼마고 언제까지 지급하고 지급의 형태는 이렇게 어떻게 되고 이게 계약 성립의 4대 요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표시, 법적 능력, 그 적법한 목적, 그리고 대가. 네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공계약에서는 서로 갑을 서로 대등하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 안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안 되나요, 그죠? 그리고 갑질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갑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공무원 친구는 저한테 내가 한 해 10억을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야. 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갑질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안 하시죠? 지금은 한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주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서에 물론 나와 있는 사항대로 하고요. 그것들에 이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최대한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부당 특약은 없애고, 이제 법에 맞지 않는, 또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을 특약 사항으로 넣어서 계약이니까 지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 공무원은 감사받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것들을 또 넣어놨겠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리고 국제 입찰에서는 어느 국가든 차별하지 않는다. 입찰할 때 어느 응찰자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수의계약도 골고루 나눠줘야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내 맘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경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야 되고, 다만 내가 편한 업체만, 내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실 맞지 않죠.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원래 법에서 요구하는 취지들하고 달리 가는 겁니다. 계약의 5가지 기능, 증거 기능, 관리 기능. 그러니까 이 증거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의사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어디까지 하기로 했느냐. 물론 거기에 부당특약 넣으면 안 되죠. 부당특약 넣어도 소용없고, 다만 적법하게 뭐뭐뭐뭐는 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나 주관식 문제에서나 의미 파악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그런 그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계약서 자체가 이 리스크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죠. 그죠?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계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부당하도급이죠. 그거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관리 안 되는 위험은 하도급 주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도급을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라고 관리 안 되는 위험을 전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니까 내가 그 대가 얼마 주니까 여기에 따라 이렇게 이행을 하고, 대신 그 위험도가 크면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그 위험이 어디로 가요? 처음에는 발주처가 가지고 있던 거를 도급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도급자는 나중에 어디로? 보증회사 또는 어, 예, 뭐야, 공제조합 이런 데로. 자, 공제조합은 보통 건설회사에서 해요. 근데 보증 역할을 특정한 업역에 있는 그런 그 회사들에 대해 보증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 그런 데가 이제 공제조합이죠. 그렇게 해서 그 위험 전가를 하고, 그 위험 전가를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서, 계약 보증서, 입찰 보증서, 그다음에 뭐에 또 성금 보증서, 하자 보수 보증서 이런 거. 그래서 어, 그 계약서에 따라 지불을 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거니까 동기부여를 받고, 자, 이런 차원. 그래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양상대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계약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 도구이기도 하다. 계약을 관리하면서 이것도 자체도 관리 계약이다. 자, 이 부당특약 금지 조건은요, 좀 늦게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아주 옛날에 많이 했겠죠. 요새는 안 하고. 어쨌든 법에 없는 불이익 조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 무효고, 이제 법에 없는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부당 특약 금지에 따라서 이 위반 금지, 이런 그 위반 발주 기간은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착수회의. 착수는 어디? 예, 용역에 대해서. 그 착수회의는 발주기관과 계약 양상대자 간의 계약 이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책임, 일정을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 상대자,
특히 이 용역을 수행한 이 용역 계약자가 이거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착수회의예요. 그래서 이행 중에 분쟁 예방을 하는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게 착수회의고, 착수회의에서는 SOW 뭐예요? 과업 지시서, 과업 내역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 일을 어떤 일을 할 건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나와 있는 납품 일정, 그다음에 그 조사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서식의 양식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 공무원, 검사 공무원. 자, 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계약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 때에 직접 가서 검사조서, 감독조서 써야 되고, 검사조서는 3천만 원 미만 일부는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감독, 검사, 아, 직접 담당하시는 그 담당 공무원 어, 분을 이제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고, 이쪽에서는 책임자,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이 각각 용역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고 주기, 그리고 보고 양식 이런 거 확인하고, 그래서 성금 지급을 얼마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완수되면 얼마, 아니면 그 기간이 되게 길다면 중도금은 언제쯤, 이렇게 이제 지급 약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요거 착수회의가 끝나고 나면 성금 지급을 이 착수회의 때 성금은 얼마 줄 거냐, 몇 프로의 비율로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성금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들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성금 수령할 때는 계약 후 성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발주 기간이 이제 성금을 통상 30에서 50% 제출합니다. 이제 그 지급을 합니다. 그 착수 비용을 이제 충당하기 위한 요 목적, 요거 객관식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착수계는 용역 14일 이내, 공사는 10일에서 20일 이내. 요거 이제 지체 상금의 기산일, 여기 착수기와 착공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독 공무원은 계약서나 설계서 기준으로 현장 이행 중에 현장 확인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감독조서 쓰고, 검사 공무원은 납품물이 규격, 시방서, 계약서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조서 작성하고 합격할 때 그때 가서 검수, 이제 물품을 인수하면서 다시 또 외관이나 이제 수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내가 인수받은 거에. 그리고 인수증을 주게 됩니다. 이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KS, 한국 공업 규격에 맞는 거, 국제 규격에 맞는 거, ISO. 그걸 이제 인증받은 물품은 이제 검사를 면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예요. 그냥 다 면제한다가 아니고, 요런 할 수 있다, 그냥 한다, 면제한다, 대체로 같게 받아들여지지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제조품, 우수기업으로 이제 조달청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면제이지만 안전물품 이런 것들은 안전 위험한 물품 이런 것들은 면제가 어렵습니다. 면제 불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변동 계약은 계약 후 90일 이내, 원래 작성일 기준으로는 설계서 작성일 기준으로는 6개월, 그러니까 지수 또는 품목 3% 이상 변동 시 증감 청구 가능. 올라갔을 때 에스컬레이션, 떨어졌을 때 디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여기 그 물가 변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 변동 전에 당연히 계약 그 변경을 하고, 설계서 변경, 그다음에 계약서 변경 이런 거 다 같이 합니다. 변경 계약하고. 그래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의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보면 계약 후 90일 기억하세요. 지수 또는 물품 품목의 3% 이상 변동 시, 그리고 지수 조정률은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기준 지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요걸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소비자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수 등락률로 일괄 조정한다. 그래서 복잡한 원가 산정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는 게 지수 조정률이에요. 지수 조정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한다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니라고요. 자, 품목의 조정률 하는 방법은 계약 구성 품목별 가격 변동액을 개별로 산정해서 요거도 하게 되면 내역서는 복잡하지만 이거 정밀하고 실제로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 조정은 수량, 규격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이 변경 전후에 계약 변경을 얘기하는 거고 단가, 물량 차이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이제 업체가 뭐에 따라서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래서 물가 변동 조정 청구는 90일이 지났는데 3% 이상 올랐다면 반드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5%였어요. 제가 물가 변동 마지막 했을 때 변동 설계했을 때가 5%니까 지금은 3%라는 거. 지금은 저는 지금 요 바뀐 거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하게 되면서 알았어요. 저도 공부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보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공부 안 하셔도 되게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물품 계약은 약간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물품 계약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볼까요? 아니면 그냥 간 김에 갈까요? 앉아 계시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자, 물품 계약 관리로 들어가면 낙찰, 검사, 대금 지급으로 나누고 자, 물품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공사 용역은 뭐예요? 제한적 최저가. 요 차이 이제 구분해 주시고 저는 물품 납품 경험이 없어요. 이제 뭐 농약 판매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근데 공사나 용역은 납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낙찰 경험도 당연히 많죠. 예. 어, 처음에 이제 적격 심사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를 때 저는 서류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많이 받았고요. 제한적 최저가, 적격 심사 통과 후 가장 낮은 유효 입찰가. 요건 낮은 입찰가예요. 그러니까 적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그게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이건 단순 물품 구매에 활용하고요. 가격 분리 입찰합니다. 기술 규격 심사 후 가격을 비교하고 기술 요건 충족 업체 중 최저가 선정.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적격 심사 통과 후 1. 이 기술 요건 충족 업체 중에서 그리고 기술 규격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얘는 표현을 약간 달리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거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저가 입찰에는 조건이 있다. 기술 요건 충족 업체, 그다음에 적격 심사 통과, 그다음에 기술 규격 심사 통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 제안서, 기술과 가격을 먼저 평가한 후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물론 협상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수업할 때 비드 이렇게 썼으면 입찰이었고 노비드 이러면 협상이나 다른 제한 입찰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런 이제 협상. 제안에 의한 입찰도 뭐가 돼요? 이제 나중에 결국 협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복합 요격, 연구 개발 등 기술력이 중요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그게 물품 생산에서도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협상에 의해서 이제 받고 싶은 업체는 많이 받고 싶겠지만 여기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죠. 다수 공급자 계약 얘는 그냥 종합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품목을 다수 업체와 단가 계약한 후에 수요 기관이 직접 선택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공급자 계약 MAS라고 써놓으면 얘는 동일 품목, 다량 품목 아닙니다. 여러 품목 아니고 단일 품목이어야 해요.
첫 번째 조건. 오지선다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오지선다에 뭐 어떤 게 나오겠어요? 자, 다수업체와 단가 계약한 후 총액 계약 아닙니다. 뭐 나중에 그 추정 가격에 따라 뭐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물건에 대한 가격 단가 기간을 하고 수요 기간이 네, 이거 집행 기관이 아니고 입찰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요 기관이 직접 선택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최저가 입찰, 그리고 복합 서비스는 협상 입찰, 요거 이게 복합 서비스죠. 그리고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 소모품은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물품의 납품 전 준비는 물품 기한에 맞춰서 물품을 준비하고 이제 납품 요청서 확인하고 기술 수준, 포장, 표시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납품 전에. 검사는 일단 납품을 하게 되면 검사 공무원이 규격, 수량, 품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합격 판정이 난 이후에 검수, 구체적으로 또 다시 뜯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금의 지급 청구는 일단 검사 합격 후에 대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요. 발주 기간은 이게 이렇게 그 검사가 합격하고 나면 그 검사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5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5일 초과해서 이제 초과하게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데 발주 기간이 귀책 사유로 이게 늦어졌으면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업체가 귀책 사유로 이게 연체가 됐으면 5일 초과가 됐으면 대급 지급 청구서를 제출 안 했으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 검사 대금 지급 5일, 요거 5일 꼭 기억해야 되겠죠. 5일. 자, 별이 5개 아니면 밑줄 쫙 그시고 자, 요거 귀책 사유 당연히 5일 귀책 사유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청구권이 있는 것들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지급 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자면 계약의 5대 기능은 증거 기능, 관리 기능, 위험 전가 기능, 지불 기능 및 동기부여 기능이 있다. 특약 금지 사항이 이제 2019년에 나왔는데 법에 없는 불이익 조건, 법에 없는 불이익 조건은 자동 무효가 되는 거다. 청구 시 무효 아니고 자동 무효. 자, 감독은 이행 중 확인이고 그래서 감독 조서 써야 되고 검사는 납품 후 적합성 확인이고 검수는 이제 수령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약간씩 해줘야 돼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후 30일 이내, 90일 이내, 그리고 3%. 제가 이 3%, 5%였는데 3%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3에 꽂혀 있다 보니까 계약 후 30일 이내, 이거 급하다. 마음도 급하다. 그래서 계약 후 90일 이내 이렇게 하게 되고요. 물품의 낙찰은 네, 보통 이제 단순 물품, 음, 그 그러니까 단순한 단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이러면 적격 심사 통과하고 뭐 그 물품의 규격 이런 거 심사 다 받아서 그걸 통과했을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 그다음에 복합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에는 협상 입찰, 그다음에 소량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구매하는 거는 다수 공급자 계약, 단가 계약만 하고 물품은 여러 이제 그 뭐예요? 직접 이제 수요자, 공급의 수요자, 공무원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입니다. MAS. MAS는 뭐라고요?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긴 시간이에요. 자, 처음에는 20분씩, 25분씩 막 잘라서 하더니 이제 45분씩 원래 성인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45분. 그래서 한계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잠깐 해봤는데, 두 번째 보실 때는 빨리 돌려보셔도 좋아요. 근데 처음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처럼 자,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MAS 이렇게 이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제가 외워야 될 사항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들어보신 후에 가세요. 저도 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쉽게 까먹어요. 이제 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
아, 이거 까먹고 나면 나 저 전에 봤는데 이러고 짜증내지 마세요. 재미있게. 아, 망각은 당연한 거야. 그럼 이 망각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면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념은 입으로 제가 소리내서 얘기할 때 같이 만약에 차 타고 가시면서 혼자 가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공사 계약 관리 중에서 이제 계약 관리와 이제 품질 관리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물품은 당연히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공사도 품질 관리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지금까지 저는 직진기술사 김정호였습니다.